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평탄하고 즐거운 일상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셔서 저는 어릴 적부터 외동딸로 성장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엄마는 제가 모르는 분과 결혼하셨고 저를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엄마는 다시 재혼하신 분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셔서 소식이 끊겼어요. 그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외삼촌과 외숙모가 유일한 친척이자 가족이었는데, 그러나 저는 어딘가 겉으로는 존재하다시피 한 존재였고, 그래서 외삼촌과 외숙모와 친밀하게 지내본 적이 없이 성인이 되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나온 후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늘 외로웠고 누군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길 바랐어요. 저는 소극적이고 눈치를 많이 본다는 습관이 있었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반면에 남편은 첫눈에 쿨해 보였어요. 작은 일에 일일이 짜증을 내지 않는 듯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조금 엄격하고 무서워 보이는 면이 있었지만 늘 저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생각에 안심했어요. 결혼 후 남편의 고향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아마도 결혼 후에 배우자의 상황을 따라 이사를 가는 분들은 이런 저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 같아요. 혼자 낯선 곳에 남겨져서 오직 남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가까이 사심으로 저는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자주 만나러 오시고 말동무를 해주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겠죠. 둘 다 따로 하실 일이 없으시니 당신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지역에서 두 분과 먼저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 시부모님을 제가 가까이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었죠. 시부모님은 우리 부부의 아파트에서 버스로 7정거장 떨어진 곳에 사셨어요. 결혼 전에 자주 찾아뵌 적도 없었기 때문에 두 분과의 친분이 미미했지만 두 분의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장남인 남편도 자기 부모를 어려워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오래 얘기할 때가 많고 대부분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참견을 싫어하고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지만 시부모님은 자식을 앞에 놓고 잔소리를 끝없이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종종 식사할 때 잔소리를 그만둔 적이 없었고 대신에 영양가 없는 이야기나 동네 사람들의 일화 등을 끊임없이 내뱉으셨죠. 게다가 쓸데없는 하소연을 자주 하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귀찮더라도 자기 부모님께 그렇게 매너 없이 행동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제가 그렇게 침착하지 못하거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둘 다 말이 길어져서 말이 첨예해졌던 것 같아요. 하셔서 감당이 안 되어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다행이네. 내가 미리 걱정을 덜어도 되지? 남편이 은근하게 또 퇴근을 하길래 알았다고 했었어요. 저는 부모의 사랑에 목이 마른 자식 입장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직접 시부모님을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서로를 흉보다가 저를 좌불안석으로 만들었죠. 5층짜리 빌라에서 2층에 사셨는데 엄청 오래됐지만 평수는 넓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결코 거기서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죠. 남편의 남동생, 즉 저희 시동생도 근거리에 살았답니다. 저희 부부의 집이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시댁은 왼쪽, 시동생네는 오른쪽이었어요. 시동생은 결혼을 일찍 했는데 혼자 임신 때문에 그랬었더라고요. 아이가 6살이었어요. 제게는 당연히 동서가 있었고요. 아이가 너무 일찍 나와서 들 때는 아직도 생각도 없다며 태평하게 지내고 있던 동서가 부러웠던 건 자기 친정의 차로 30분 거리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식구들을 지척에 두고 사는 것이 정말 부럽더군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든든한 사람 같아 보여서요. 동서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도 시부모님과 가까이 지내온 사람이었어요. 아이 핑계를 대면서 저희가 낯을 워낙 심하게 가리고 예민하게 굴어서 시댁에는 두통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 시댁 방문이 계속 뜸했어요. 아, 그랬구나.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금세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되겠지.
그때 되면 동서도 한숨 돌릴 테니까 그때부터 아버님 어머님께 열심히 효도하면 되지. 지금은 다들 이해해 주실 거야 네. 그때가 되어서 효도를 하라고요. 아, 역시 언니가 성격이 착하고 너그럽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남다르시네요. 언니가 어른들한테도 그렇게나 살갑게 잘 하신다면서요.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동경하는 성격이에요. 앞으로 본받을게요. 언니는 부모도 없고 사실상 고아신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크셨어요? 동서가 크게 웃으면서 하는 말에 제 얼굴이 화끈했었네요. 저는 제 가정사를 따로 털어놓은 적이 없건만 동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제 다 한 가족이고 식구인데 뭘 그렇게 꺼려하냐면서 저를 오히려 책망했어요. 한 가족이고 식구라는 말에 제가 넘어가서 입을 다물었어요. 외로운 지난날에게 안녕을 구하고 삼켜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 이막이라며 파이팅을 외쳤고요.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제가 들었던 것 같네요. 남편이고 시동생이고 동서고 같은 자는 전부 다 입으로만 효도를 했지만 직접 찾아뵙고 살피는 건 저뿐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겨울 아침에 운동 나가셨다가 넘어져서 뼈 다치셨을 때도 달라붙어서 간호한 건 저 혼자였어요. 제가 상조하면서 간호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뉴스에서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다고 얼마나 떠들었는지. 추운데 그 아침에 나가길 왜 나가? 그렇게 추운데 좋으면 홀딱 벗고 화장실 들어가서 찬물이나 몸에 끼얹어. 잔소리할 만큼이나 또 노망나서 지랄하는구만. 연병할 주둥이 좀 제발 다물어. 시댁에 들어 앉아있으면 두 분의 설전 때문에 제 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밥상에서 싸우시면 답도 없었죠. 고기국을 끓여 남겨둔 것을 새로 무친다. 계란말이를 해보라고 부탁하시는 이런저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나는 그에 따라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리면서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성호가 시작되면 그릇이 엎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싸웠더니 입맛이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당장 누룽지를 팔팔 끓여 다가 김치와 같이 새로 차려달라는 변덕 때문에 제가 말을 못했었죠. 초반에는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려웠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맨날 부르시면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친근함을 느끼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배려해 알려주시는 것이란다. 잘 보고 배워둬라.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 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깨닫게 되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 요리들은 내가 차릴 수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가지 요리법을 익혀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가 눈 감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가 7가지나 되겠네요. 맞죠? 눈 감고도 차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요리의 실력이 부족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게 나오는 게 아니야? 눈을 감아도 맛있게 잘 차려내야지. 열심히 한다고만 하면 만족할 수 없어. 양념장을 휘젓던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서 쪽 빠시더니 제 손등을 세게 내려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연속으로 훈계를 해주셨어요. 그때 머릿속에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시어머니께서는 당신만의 요리 비법이라며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최근 들어 제게 요리를 배우게 되었죠.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배우기 어려운 그런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했어요. 반찬을 만들러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는데요. 그건 제가 할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가정부로 취직을 한 건지 가끔 혼동이 되기도 했어요. 여름에는 오이절임이나 물김치를 담그고 가을에는 10가지 이상의 나물을 반찬으로 만들다가 겨울이 되자 김장김치를 시키셨어요. 시댁으로 시어머니의 동네 지인 3분이 오셔서 김장을 함께 했죠. 이미 앉아있던 순간부터 너무 피곤해서 한숨을 참았죠. 동선이 이런 자리에 빠지는 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늦게 도착한 지인분께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네셨는데 어머나 마음의 며느리가 와 있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근데 여기 작으면 우리 그 손주 남은 며느리는 올해도 안 오나 김장하면 김치는 꼬박꼬박 파다가
그 싸가지 없는 년은 올해도 찾지 못하더라 김장한다. 시어머니의 털털한 대답에 너무 놀라서 딸꾹질까지 했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니 허둥지둥하면서 김장을 마쳤죠. 집안일을 하면서 시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이 전적으로 제 몫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평일에는 주 5일을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 차리고 출근하고 집안일을 마친 후에는 시댁으로 가서 점심을 차리고 낮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날이 저물기 전에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남편이 집에 퇴근해서 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다가 그를 보고 지금은 제가 아르바이트에 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빵집에서의 마감 작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10시 반이 넘었고 남편이 저녁을 먹고 부엌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 11시가 되어서야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일상이 계속되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오는 돈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오로지 남편을 배려하고자 하는 나의 깊은 의지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이 과하다고 지적하는 그의 이성적인 설득에 항상 쉽게 동의해왔고 이에 대해 자신이 사회생활에 대해 과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나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도 없고 차도 없어서 계속해서 남편과 남의 식구들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서는 시댁에 놀러가서 저와 놀아주길 원했지만 한 번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히 놀 상대가 많았지만 제게는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특별한 때를 원했습니다. 남편의 사촌들이 아래 지역에서 놀러올 때는 동서도 거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절당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니는 별로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항상 이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주말에 동서가 시부모님에게 손주를 소개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혼자 아이를 데려가기가 민망했지만 함께 가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자신의 아이를 내게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만 모든 것을 감당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고마워한다는 말을 한 순간은 진정으로 마음이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아님마같이 생각하는 언니는 항상 대단한 존재로 그의 존재 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자신이 잘 결혼했다면 나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강조하며 부모님도 나 없이는 허전하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나를 찾으신다고 합시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가끔씩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남편은 언제나 내게 고생을 시켜주시는 부모님을 더 많이 돌보라고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몇 년 안 남았다고 활개치시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부모님에 대해 항상 좋게 얘기해주라면 좋겠어요. 이쁜 말로 그렇게 바라봐 주실 거예요. 제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음에 기뻐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귀찮게 여기면서도 부모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재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잘 몰랐던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알게 되면서 좋게 해주고 돌봐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의 야간을 돌면서 그들이 해놓고 살아가시는 것을 보니 몰랐던 것이 많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토요일, 새마트 전단지를 보고 장을 보러 나갔었어요. 전단지를 보고 즐거워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사촌들과 나타나는 걸 본 순간 당황해 버렸어요. 사촌들을 보며 멈춰서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어색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어려웠어요. 묵은 장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사촌들이 꽤나 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귀찮게 해서 연락하지 않냐며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난이 놀랐어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저는 경멸스러운 감정이 들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덧해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사촌들에게 자랑하는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냥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가족을 대신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보면서 저의 손에 낡은 전단지가 구겨지는 것을 넋 놓고 봤어요. 그 공식적인 전단지를 보며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감정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생각하지 않던 이야기가 찾아오는 게 입장이 불편했던 순간이었죠. 그 짜증나는 노인들을 상대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한다고
이윽고 남편이 익살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모욕감이 치를 떨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몇백 원 더 싸게 파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가서 더 먼 곳까지 걸어서 장을 보러 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들끼리 나를 비웃고 놀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보다도 더 큰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화를 표출하며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내 결단력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는 것에서 오는 패배의식이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나서 공원으로 향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얻은 것은 손에 들린 구겨진 전단지 하나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결혼해서 심신적인 안정을 찾고 싶었고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왜 이런 모욕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때보다도 눈물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눈물이 나질 않아 신기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마주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결심이 내려진 후에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휴대폰을 하던 중에 난 잠이 들었는데 몰래 그것을 가져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휴대폰은 잠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자와 카톡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니길 바라기는 했는데 제게 우습게 노는 듯한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스택 식구들인 시동생, 동서, 사촌들이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증거로 제 휴대폰을 가져와 화면을 찍었습니다. 동서가 남편에게 보낸 내용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쿠폰 덕분에 맛있는 빵을 사다가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가 제 심정을 이해해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커피를 사서 마실 거면 1,500원짜리 카페만 가라고 지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고된 일이 끝나고 빵 한두 개를 챙겨올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출근 가방에 넣어놓고 자기 회사 간식으로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빵을 좋아하고 잘 먹는 편이라서 빵집에 가며 마감 업무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먹고 자기는 못했었는데 아무도 그 빵을 제게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서에게 파리바게트 빵집 쿠폰을 보내고 스타벅스 카페 쿠폰도 보냈더니 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그 쿠폰들을 보내준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우리 마누라가 더 이상 기대와 신뢰하는 것이 사라짐에 혼란이 와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바보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고 남편이 아침 식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후에는 곧장 제가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이혼을 할 작정이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부모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수월할 거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더 이상 못 해먹게 서서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자 두 분은 침묵을 지키시며 제 안색을 살피셨어요. 거짓도 농담도 아니란 것을 가늠하시는 모양이었죠. 이혼 얘기 꺼내면 득달같이 난리 치실 줄 알았는데 고요하셔서 저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렇게 인내심이 얄팍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서 진짜 이유가 뭐냐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계속 인상을 쓰고 계셔서 살짝 기가 죽은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주절주절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두 분의 얼굴을 보지 않고 거실 바닥만 보면서 혼자 떠드는데 말은 잘 나가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남편을 비롯한 모두가 시부모님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까지도 상세히 밝히게 됐네요. 이런 고약한 이런 우라지에 이런 몹쓸 것들을 다 보았나, 망할 것들, 부모 품 아래서 어려움 없이 자라고 이 날일 때까지 살아온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패류를 해 시아버지께서는 이를 가시며 분노하셨고 그 소리에 놀란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신경질적으로 외치셨어요. 이혼해. 당장 이혼해서 칼라 서버려. 어차피 내가 여기서 무슨 좋은 꼴을 보길 기대하고 더 붙어 있을 수 있겠니? 그럴 수도 없잖아. 하루도 더 끌지 말고 단판에서 이혼해. 기세에 깜짝 놀란 채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네요. 두 분께서는 어쨌든 이혼해 주셔서 다행이었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고깃집 앞에서 다 받고 그간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죄를 업신여겨온 것도 다 알고 있다 밝히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의 첫마디가 이거였죠. 미친년이 개소리하네. 이혼 턴데 웃기지 마. 제가 그 앞에서 웃었어요. 전혀 안 무서운 제 자신이 신기해서요. 제가 웃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멀어서 절대 이혼 못 해주고 해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 그럼 이혼 소송 갈게. 이혼 소송도 좋지. 세세하게 조율도 가능하니까. 뭘로 소송 걸 건데? 내가 소송이 뭔지는 알아? 뜻은 알아. 너 자라온 배경 보면 모를 것 같은데 남편이 신랄하게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평온하게 미소를 짓는 뿐이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지하기라도 한 것인지 남편이 초조한 표정이 되어서는 저를 또 달래려고 들더군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는 현명하고 이성적이며 저는 충동적이고 생각이 짧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였죠. 이제 그 수법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란 작자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자연스레 깨달아지더군요. 너 지금 이러는 거 너한테 이득 될 거 하나도 없어. 너 잘 생각해야 돼. 제발 마음 좀 넓게 써라.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될 일이잖아. 왜 그래야 돼? 왜 나는 마음이 넓어야 하고, 늘 양보해야 하고, 늘 참아야 하고, 늘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제 울분이 담긴 반문에 남편이 할 말을 잃고서 입술만 깨물었어요. 제가 반격할 거리를 찾아내기 전에 제가 선수쳤죠. 당신에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짧은 물음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귀가 빨개졌고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떨군 것을 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과 따위는 안 받아도 돼. 당신이 사과할 만한 사람이라면 나한테 그런 일이 없었겠지. 이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냥 이혼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라는 끔찍한 감옥에서 제발 벗어나 주세요. 미안해.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너무 추잡하고 찌질하게 굴었어요.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 사과 한 번만 받아줘요. 후회하게 만든 제 행동들에 대해 미안해해요. 남편이 허겁지겁 발치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고 남편을 이미 제 내부에서 타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미 늦었지만 한참 늦었다라고 말해주었고 남편은 눈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동서가 저를 보자고 했어요. 제 반응을 고민하다 결국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보자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날은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고 해당 시간에 만남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어요. 이렇게 해방된 느낌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죠. 스타벅스에서 만난 동서가 제가 기본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달콤한 거에 얼음을 추가한 음료를 시키기로 했어요. 한 잔에 7,000원이 넘는 걸 확인한 후 계산을 마친 동서가 착한 척하는 미소를 지었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언니, 어떤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소리가 똑같아.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그만해. 왜 놀란 표정을 짓냐고 말하며 나도 모르게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러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그 외에 듣고 싶은 건 없어. 괜히 변명하고 별명을 부르지 말라니까 이해해줘. 동서에게 심한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후 동서가 머리를 굴리지 말라고 해서 전환을 종료했어요. 이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의가 없었고 반성할게요. 언니랑 알고 있는 형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두 분이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린 대화조차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동서와 같이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나쁜 여자로 남아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동서와의 변명을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줘. 동서의 충격적인 표정을 지켜보며 천천히 일어선 뒤 음료를 챙기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러한 유쾌한 상황에 마주치며 음료를 마셨을 때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었어요. 질러보고 살 걸 그랬다고 생각했죠. 결국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혼을 진행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현실에 적응하고 외삼촌 외숙모의 집에 머물기로 했죠. 내가 이혼한 사실을 알리자 가족이 오라는데 기대하지 않은 제안이어서 놀랐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교차했어요. 이사를 하기 전에 시부모님을 배웠습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힘들었는데 떠나면서는 애틋하고 좋은 기분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올렸는데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저를 빤히 보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던 때에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놈이 왜 너랑 순순히 이혼하자는지, 아니 집안 글러먹은 너랑 이혼하면 우리가 재산 잘 나눠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우리는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며느리년이고 전부 다 정이 떨어져 버렸어. 키워주고 잘해줘봤자 소용없더구나. 내가 1년 동안 우리한테 해준 것만 못하니.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재산을 너에게 나눌 작정이다네. 저에게 재산을 주시겠다고요. 저는 이제 두 분의 며느리도 아니에요. 제가 손주를 안겨드린 것도 아니고 저랑은 그냥 남남인데 어떻게. 제가 너무 놀라서 손까지 떨었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젓는 저에게 이번에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푸념이고 이 할망구질날이고 구분 없이 다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거나. 남남이라니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이란 거야? 너에게 재산 조금씩 남겨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비록 여기 들어앉아 있는 노인네들이라도 알 건 다 알아. 방법도 다 마련해놨으니 너는 앞으로 돈 쪼들 염려 없이 살면 돼.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고깃집 앞에서 남편을 비롯한 시댁 사람들의 실체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네요. 막혀있던 것이 터져버린 제가 시부모님 앞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숨 넘어가듯이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제 등을 두드리며 당신도 오셨죠. 그간 저를 못살게 괴롭히시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께서는 어쩌면 너무 외롭게 지내오신 탓에 그리 되셨을 뿐이고 진심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었을 뿐이지. 본심은 무척 정이 많으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이후 바로 행동 개시에 들어가셨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신 분께서 주인으로 있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어이 김 차장, 전세 만기 날짜 곧 아닌가? 이제 다시는 해주지 마. 필요 없어. 하루빨리 그것들 내쫓을수록 좋아. 시아버지께서 집주인분께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고 시동생과 동서는 도울이 없이 집을 잃었어요. 전세금은 당연히 시아버지의 수중으로 돌아갔고요. 시동생이 제발 어린 손주를 봐서라도 이러지 마시라고 시부모님께 울면서 빌었다던데 소용이 없었나 봐요. 급한 대로 동서의 친정에 들어가 얹혀 살게 되었고요. 남편 역시도 그 집이 시아버지의 인맥 파워로 저렴하게 얻은 월세였기 때문에 2년 만기를 채우자마자 쫓겨났어요. 시부모님의 드센 성격과 입김이 그쪽 일대에서는 워낙 유명했던지라 남편은 근처에서 집을 새로 구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동네에 원룸을 구했죠. 어차피 두 분 재산은 자식에게 오도록 되어 있어 내가 지금은 참지만 나중에 웃는 사람은 결국 나라고. 남편이 정신줄을 놔버렸는지 술에 취해서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헛소리를 했었다네요. 그 덕분에 더욱 올바른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찍혀버렸죠. 남편이 아니라 전입니다. 남편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시는 것에 아주 진심이고 진지하시거든요. 그 지역을 떠나 외삼촌과 외숙모가 계시는 곳으로 온 저는 직장을 잡고 규칙적인 일상을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버님과 어머님의 은밀한 도움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돈을 벌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사회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필요해서 그렇게 했네요. 두 분은 이제 제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고향 친구 몇 분이 살고 계신다면서 아버님이 운을 떼셨는데 어머님께서도 반색을 하시며 아예 이사를 하고 싶다 하셨죠. 그러고 보면 두 분은 항상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시는데도 부부간의 신뢰나 정이 무척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진짜 백이 부부의 모습이겠죠. 저도 그런 인연을 새로 만날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중입니다. 만약 두 분께서 의사를 오신다면 또 다른 일상이 펼쳐질 것 같네요. 저도 두 분의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오만정이 다 들었는지 내심 두 분의 존재가 그리웠어요.